네, 오늘은 요 옛날 영상, 유튜브 영상 하나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요 속의 외침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인데, 제가 알기로는 가족 오락관이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 이게 뭐 다른 데 많이 파생이 돼서 굉장히 유명한 게임이죠. 다른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이번 순서는요. 헤드폰을 끼시고 저희들이 보여드린 단어를 차례차례 예,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옛날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가족 오락관. 핸드폰 쓰세요. 자, 쓰세요. 준비 시작. 어이. 놀이터. 들었어. 아, 빨리 쳐, 빨리. 졸려. 졸려. 근데 이게 어떤 게임이냐면은 여기 헤드폰을 끼고 있고 이 여기에서 음악이 들리기 때문에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들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입모양만 보고 이제 어떤 말인지 맞춰야 되는데 여기 이제 첫 번째 분이 놀이터라고 했는데 두 번째 분은 이제 그걸 잘못 듣고 졸려라고 했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계속 졸려 해서 마지막에 이제 졸려가 된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되는 것은 놀이터가 이제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찾아보니까 한 3분 정도 이렇게 제대로 이제 된 게 있었는데 거의 아, 큰 소리. 큰 소리. 거위.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정답인 것이죠. 그래서 이 URL은 여기에 있고 이게 중간에 한 명이라도 잘못 말한다면은 안 되겠죠? 그렇죠? 이게 계속 연속적이게 뭔가 전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뭔가 하나 이상한 게 전달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뒤에 아무리 뭐 잘을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소개할 내용은 기울기 소멸이라는 내용인데 일단 정의는 뭐 굉장히 유명한 문제라서 머신러닝에서 이제 그레디언트 베니싱 프로블럼이라는 게 굉장히 유명한 문제라서 위키에도 잘 나와 있고 그래서 이 위키에 있는 정의를 그냥 그대로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에서 베니싱 그레디언트 프로블럼은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를 트레이닝 할 때 생기는데 언제 그레디언트 기반의 학습을 하거나 그리고 역전파 기법으로 뭔가 이제 그 두 개가 결합되어서 이제 보통 이렇게 많이 하죠. 요때 생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기울기가 0이 되거나 아니면 뭐 폭발하는 거는 이제 그레디언트 폭발 그러니까 소멸이 아니고 폭발이라고 말하긴 하는데 뭐 이제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있죠. 일단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 이해를 하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생각해 보면 사실 역전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기울기 소멸이라는 현상은 그냥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레디언트 기반의 일단 학습이라는 거는
그 기울기 기반의 학습,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기반의 학습을 한다는 거는 그레디언트 기반의 이제 옵티마이저를 쓴다는 거를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나 뭐 이제 이런 방법을 쓴다는 것인데, 여기도 그냥 그레디언트로 써야 돼. 이게 뭐냐? 손실함수의 기울기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손실함수의 기울기를 어떻게 구했었냐? 백프로퍼게이션을 통해서 구했는데, 그쵸? 손실함수를 구하는 이제 테크닉인데, 이게 뭐 쉽게 생각하면 체인롤 플러스 알파라고 보면 된다고 했죠. 그쵸?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손실함수를 여러 단계로 쪼개고, 그러니까 그 손실함수까지 이제 가는 거, x로부터 손실함수까지 이제 가는 단계를 여러 단계로 쪼갠다는 말이, 그러니까 여러 합성함수로 표현을 한다는 의미죠. 그 다음에 각 단계의 미분 값을 각각 구하고, 그 다음에 뭐래요? 그것들을 모두 곱해가지고 기울기를 계산을 하는 방식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기울기가 뭐 하여튼 0 근처에 있는 값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플러스일 수도 있고, 그쵸? 뭐 증가하라 혹은 감소하라 뭐 이런 거일 테니까, 그 이제 기울기, 그러니까 편미분 계수값이 이제 뭐 마이너스 2, 뭐 플러스 2, 뭐 이렇게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하여튼 0을 중심으로, 뭐 중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하여튼 거기 있는 기울기들을 계속 이제 곱하면은 뭔가 숫자를 계속 곱하게 되면은 그게 터져버리거나 무한대로 터져버리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터지거나 아니면 0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보통. 이게 사실 뭔가를 숫자를 계속 곱한다는 거는 그 값이 엄청 불안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하나 0이 있으면 0으로 뚝 떨어지거나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정적으로 뭔가 기울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그 한번 그 약간 이게 너무 제가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가지고 좀 돌려보죠. 예제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급하게 갑자기 이제 넘파를 불러가지고 그래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학습한 애가 물론 이제 랜덤으로 뽑히지는 않겠지만 기울기 값이니까 하여튼 뭐 예를 들어서 뭐 작은 거는 마이너스 2, 큰 거는 2 그렇게 갖고 뭐 층이 100층 정도 있다고 하면은 뭐 이런 값들이 이제 다 이제 각 층에 대한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 얘를 곱하면 뭐가 되냐? 곱하면은 보통 0이 나와요. 그쵸? 0이 나옵니다. 다르게 해볼까요? 이렇게 해도 곱하면은 또 0이 나와요. 이래도 0이 나오고, 그쵸? 그러니까 어떤 층에는 이게 기울기가 0에 가까운 게 있잖아요. 그 0에 가까운 게 하나 있으면 그냥 0이 됩니다, 거의. 그렇겠죠? 그러니까 요런 거죠. 그 아까 뭐였지? 놀이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 다음에 뭐 졸려 이렇게 말하게 되면은 그냥 한 번 0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중간에서 잘못 전달하면은 그 뒤에부터는 그냥 뭐를,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중간에 하나가 뭐 0이 나왔다.
0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굉장히 이제 뭐 작은 값이 나왔다 이러면은 그래 뭐 이렇게 0이 나왔다 이러면은 이 뒤에 뭐 이런 값들이 곱해봤자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어차피 0일 테니까. 그렇죠? 이제 요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고요 속의 외침. 요 아까 유튜브는 그 뭔가 4층이었잖아요. 신경망으로 비유를 하면은 그러니까 그 레이어가 4개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전달이 이렇게 되는 건데 레이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몇십 개다 이러면은 중간에 하여튼 그 이사에 전달을 하는 사람이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전달이 안 되겠죠. 제대로 된 그게 학습이 잘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레디언트가 0이 전달이 되고 0이 전달이 된다는 말은 결국에는 그 기울기로 인한 학습이 거의 이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할 때 그레디언트에 비례해 갖고 뭔가 학습률을 곱해서 뭐 어떠한 방식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0이 전달되면 업데이트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이런 현상을 기울기 소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울기가 소멸하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3에서 3 정도까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곱하면은 커집니다. 그쵸? 뭐 가끔씩 이렇게 좀 작은 값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긴 한데 보통은 이렇게 터져요. 이렇게 터져요. 좀 더 이제 분산을 크게 할까? 기울기가 이렇게 학습된다 하면은 보통 터집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쵸? 이거를 폭발한다고 해요. 그리고 기울기가 이제 좀 그 소멸하기도 하고 터지기도 하고 뭐 그러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이거 그냥 해봤는데 뭐 마이너스 로우를 1 정도 놓고 하이를 뭐 3.5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쵸?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이제 떨어질 수도 있고 이게 되게 작은 값이 나올 수도 있고 이거 0이고 이건 터지고 이거 거의 진짜 도깨비죠 이거는 그쵸? 방금 아까 0으로 갔고 이번에는 이제 3 뭐 이렇게 이제 좀 정상적인 숫자가 같고 그쵸? 70도 뭐 괜찮은 숫자인데 이런 거 이제 너무 이제 작고 이건 0이고 또 한 번씩 이렇게 터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터질 때가 있어요. 이게 약간 도깨비처럼 기울기가 소멸하기도 하고 터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학습률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감도 안 잡히죠. 기울기가 어쨌든 이제 이렇게 오고 어쨌든 빵으로 오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는 그냥 어차피 뭐 그 모형이 이제 층이 깊어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럴 것 같죠. 왜냐하면 어차피 그레디언트를 받아가지고 뭔가 역접하기법을 통해 가지고 그 기울기를 구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학습이 잘 되지 않겠네. 이거는 이제 당연한 얘기일 것 같은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해결책이 뭐냐라는 거죠. 일단 여기는 그 뭐 되게 산만하게 정리가 다들 되어 있고 이게 연구하는 방식도 되게 산만해요. 그래가지고 그 이론적인 게 없고 이제 실험적인 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해결했다 뭐 이런 것들이지 예,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뭔가 이렇게 접근을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잘 정리된 게 없어갖고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제 나름대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약간 뭐 부정확할 수도 있어요. 거의 맞을 겁니다.
일단 그 우리가 개념적으로 보면 이 딥러닝을 학습하는 게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게 이제 제 머릿속으로 정리를 한 건데 데이터를 넣으면은 뭔가 이제 아키텍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손실함수 그다음에 미분이라고 했는데 이제 역전파라고 하겠습니다. 역전파를 하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하죠. 옵티마이저로 통해 가지고 그렇죠? 이제 뭐 이런 방식으로 계속 하는데 그 해결책이 여기 이제 각 그 뭐 데이터를 좀 바꾸는 거에 대한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고 아키텍처랑 이제 손실함수를 건드리는 해결책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 접근하는 사람에 따라 가지고 되게 다양하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 가면은 밑에 솔루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여기 있는 거를 정리를 좀 했어요. 제가 여기 요거 빼고 LSTM은 이제 RNN 계열에 동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것도 빼고 나머지 것들을 정리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멀티레벨 하이어키가 뭐냐 가장 고전적인 방식이에요. 뭐냐면은 그 여러 층을 쪼개 가지고 학습하자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사전 학습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이제 프리트레이닝 시킨 다음에 뭔가 피처를 미리 뽑아내요. 그 다음에 그 뽑아낸 피처를 딥러닝에 태우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학습을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냥 층별로 나눠가지고 학습을 하는 게 있는데,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뭐 우리가 10층짜리 그 아키텍처를 만들었다고 하면은 레이어가 10개 있으면은 이제 그런 이 사이즈가 이제 10으로 된다는 거겠죠. 이제 그 10개를 이제 한 번에 이제 다 돌리려고 하면은 뭔가 이제 기울기가 중간에 없어지거나 이제 그럴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나머지는 뭐 그 냅두고 어 2층 정도만 어떻게 학습을 하고 또 2층 정도만 학습을 하고 뭐 이러면은 그렇게 깊지가 않으니까 잘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럼 2층을 어떻게 합수하냐, 뭐 손실은 어떻게 줄 건데, 뭐 이런 것들 등등을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여기서 힌튼 교수님이 연구한 그 뭐 딥빌리프 네트워크나 뭐 이런 것이 이제 그 이 범주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기울기 소실 문제, 그러니까 그레디언트가 이제 사라지는 그런 문제가 그 딥러닝의 고질병 중에 하나였어요. 그 고질병 중에 하나였는데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좀 해결해서 그래도 딥러닝을 세상에 알린 뭐 거의 이제 태초의 방법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그 입력 자료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전처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건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력 데이터 자체를 뭔가 건드려 가지고 그러니까 뭐 데이터를 그냥 간단하게 평균 빼고 분산으로 나눠 갖고 뭐 잘 표준화 시켜 갖고 학습을 한다. 이런 것도 해결책이 될 수가 있거든요. 요 그레디언트가 날아가는 거에 해결책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그러니까 가장 쉬운 거는 이제 그런 범주로 포함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단계를 여러 개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입력 자료에서 뭔가 피처를 뽑아내거나 아니면 뭔가 이제 정교화를 시키거나 뭔가 이렇게 좀 프리 트레이닝을 하거나 아니면 프리 프로세싱을 하거나 뭐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뭔가 학습에 좋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딥러닝을 태우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고 딥러닝 내에 있는 레이어들이 이제 쪼개가지고 층별로 학습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 이게 결국에 입력 자료를 바꾼 뒤에 학습하는 형태인 거랑 이제 비슷한 범주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거는 뭐 설명할 내용이 없어요. 그냥 나는 더 좋은 컴퓨터를 가졌는데 그래서 잘 됐다. 특히 GPU의 발전에 의해 가지고 이게 많이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을 요약하면은 GPU의 발전에 따라 가지고 이런 그 기울기 소멸에 대한 해결책이 어느 정도 이제 됐는데 그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이제 힌튼 교수님의 비판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GPU를 쓰기 시작한 게 힌튼 랩에 있는 그 알렉스라는 사람이 이제 뭔가 이제 공모전 같은 거를 준비하면서 그때 이제 GPU를 처음 썼다고 했잖아요. 알렉스넷에서. 그래서 힌튼 교수님이 처음에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베니싱 그레디언트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뭐 지금은 사실 그 GPU를 빼고 학습을 하라고 하면은 거의 지옥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게 그 GPU를 중심으로 해서 GPU를 어떻게 잘 이용해서 학습을 빠르게 할 건지 이런 거를 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체인룰을 알고 있다고 그거를 설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뭔가 그 중간 과정에 있는 거를 저장하고 또 메모리에 올리고 뭐 이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로직을 짜야 되는 거죠. 아무튼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은 아니라는 힌튼 교수님의 비판이 있었고요. 그 이게 왜 해결책이냐? 이게 왜 해결책이냐면은 그 CPU를 쓸 때 그냥 그 기울기가 이제 0이거나 0에 가깝거나 이러니까 학습이 너무 더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이 안 되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되는 건데 더딜 수도 있죠. 그러니까 계속 뭐 0.001, 0.00001 요만큼 이제 업데이트를 하니까 너무 더딜 수가 있잖아요. 그래갖고 CPU를 할 때 이제 에폭 한 번 두는데 이제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거의 이제 학습이 불가능했는데 GPU를 쓰니까 그래도 이제 학습 가능한 수준까지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은 그 CPU를 쓰면 뭐 한 3층, 4층 요 정도까지만 학습할 수 있었는데 GPU를 쓰니까 내가 한 7층 정도까지 깊은 모형을 학습할 수 있다. 계산을 많이 하고 빨리 하니까. 그 요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소개한 바 있는 레지듀얼 네트워크인데 레슨이시죠. 이 우리가 CNN을 할 때 가져다 쓴 그런 그거죠. 거의 무려 이제 이런 방법들과 대등하게 이름을 올릴 정도로 논문 하나에 있는 방법이 굉장히 이제 성공적인 모델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접근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뭐 아키텍처, 그러니까 그 멀티레벨 하이라키는 그 데이터를 좀 전처리하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하드웨어 요거는 이제 역전파 요쪽에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그 컴퓨팅 파워를 높이는 그리고 레지듀얼 네트워크는 저는 손실함수를 건드린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키텍처하고 손실함수하고 다 건드린 방법이긴 한데 일단 저는 손실함수를 건드린 게 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아키텍처를 수정해가지고 손실함수를 스무딩하는 효과를 줬었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통계를 굉장히 잘하거나 뭐 그런 사람이 만든 것 같아요. 그 통계학에서 쓰는 아이디어랑 정말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요런 그 로스 펑션을 이렇게 이제 바꾼다 이런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손실함수를 좀 더 이제 스무딩 시키는 기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논문은 아키텍처를 수정하긴 해요. 아키텍처를 수정해갖고 이제 쇼컷이라는 걸 만드는데
쇼컷이라는 아키텍처를 추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리저리 좀 돌려보고 실험해 보니까 손실 함수가 스무딩 되었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처음부터 노인 것 같아요. 손실 함수를 스무딩하기 위해서는 그 층별에 뭔가 차이를 학습하는 게 유리한데 그런 효과를 주는 게 아키텍처에서 이제 쇼컷을 만들면 되더라. 이렇게 해서 뒤에서부터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제가 물어보진 않아가지고 모르겠는데 논문 순서는 이제 쇼컷이라는 아키텍처를 추가해서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써놨는데 결국에는 손실 함수를 스무딩 하려고 그냥 노리고 한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통계학에 있는 아이디어랑 되게 유사해가지고 저는 아무튼 정리를 하면은 쇼컷이라는 아키텍처를 추가해서 이리저리 음, 이런 게 아니고요. 어, 이 스무딩이라는 용어도 사실 좀 이상한데 손실 함수를 좀 조금 더 그 아니 어차피 스무딩이라 할까? 그리고 주석을 달아야겠다. 이렇게 스무딩은 원래 이제 통계학에서 나오는 스무딩은 그 회귀 분석 같은 거죠. 뭐 커널 스무딩 이런 거를 연상시킬 것 같아갖고 그냥 손실함수로 부드럽게 만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손실함수를 이렇게 한글로 써야겠다. 이렇게. 어, 스무딩 하면 그 통계학에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뭐 그 스무딩 스플라인이나 이제 자꾸 그런 거랑 좀 헷갈릴까봐 제가 부드럽다라는 말로 그냥 고쳤습니다. 손실 함수를 이제 좀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층별 차이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 차이가 레지듀얼이죠. 그래서 이게 이름이 레지듀얼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레신이 됐고, 근데 이 레지듀얼을 어떻게 이제 학습을 시키냐? 그런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뭔가 그 입력에 어 레지듀얼을 계속 뭐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이제 요거로 바꿔야 되잖아요. 요거로 바꿔야 되는 거니까 요거로 건드리는 게 아니고 데이터는 그대로 들어오는데 이 아키텍처 레벨에서 쇼컷을 주기만 하면은 그 레지듀얼을 넣는 거랑 이제 똑같은 효과를 줘요. 그래서 요런 아이디어로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뭐 쇼컷 네트워크 이런 게 아니고 레지듀얼 네트워크니까 그쵸? 아무튼 뭐 일단 뭐 예를 지금 설명하는 게 목적은 아니니까 손실함수 모양이 이렇게 되면은 그레디언트가 이렇게 중간에 갇혀가지고 영근초로 되거나 이런 현상이 당연히 많이 이제 줄어들겠죠. 그쵸? 그리고 가장 그 잘 알려진 방법 그러니까 보통은 요거 하나만 딱 설명하고 끝나는 블로그도 봤어요. 그 뭐 예를 들어 뭐 네이버 블로그 이런 데는 이제 그 공부하다가 막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그런 데 보면 조금 그 뭐 기울기 소멸 문제는 뭐 그 활성화 함수를 변경하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렐루 펑션이 개발되면서 해결되었다 뭐 그렇게 이제 썼는데 그렇게 이제 쉽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고 렐루를 이용해서
해결책을 찾기는 했죠. 다 해결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렐루를 개발한 것도 알렉스가 개발한 거 아니고, 그 알렉스가 이제 공모전에 나가기 전에 이제 다른 연구실에 있는 그 렐루 펑션을 쓰면은 좀 더 이제 괜찮더라. 그래서 우리도 한번 써보자. 이렇게 제안을 받아들여가지고 또 써먹었죠. 그 렐루를 쓰면은 왜 괜찮냐? 이것도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가 될 겁니다. 그 렐루하고 시그모이드, 그림 없나? 요게 이제 렐루고 요게 이제 시그모이드인데 시그모이드는 이제 요 근처에서 미분을 하면은 기울기가 이제 0이 되죠. 그렇죠? 0이 많이 나오겠죠. 여기에는 다 이제 0이 나오고 요 부분에는 이제 기울기가 있게 나오는데 어떤 이제 뭐 양음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 0이 나오는 부분을 이제 세츄레이트 되었다고 말을 하는데 렐루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끝단에서 기울기가 0이 나오는 그런 문제는 없죠. 근데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기울기가 0 근처에서 많이 뽑히게 되면 이렇게 죽어버리는 일이 좀 더 이제 빈번하게 발생할 텐데 그냥 모양 자체가 렐루가 시그모이드보다 0이 적게 나오게 생겼죠. 근데 한 번 0이 나오면은 특정 노드가 죽어버리겠죠. 그 다음부터는 계속 0이니까 렐루 생긴 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어떤 이제 로컬 미니멈에 한번 갇혀버리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움직이지 않겠죠. 이걸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번 봤죠. 그 업데이트가 막 잘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되게 이제 고약한 상황에 언제였지? 표현력 여기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가다가 어, 가중치가 이때 변하지 않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변하려고 보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좌우로 가도 이제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뭐 이런 문제에 잘 빠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렐루 말고 그 좀 더 렐루랑 비슷하지만 비선형의 특징을 갖고 있고 기울기가 아예 빵이 되지는 않는 뭐 그런 건 없을까 해서 뭐 리키렐로 이런 걸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렇게 되다가 좀 크게 볼까? 그러니까 요렇게 되다가 요렇게 이제 그 0 근처지만 약간의 기울기가 남아 있는 요런 거를 이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렐루를 개발했는데 특정 노드가 죽는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뭐 리키렐루를 개발을 했는데 그럼 리키렐루를 요즘 많이 쓰냐? 렐루를 그래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뭐 이 특정 노드가 죽어가지고 뭐 노드를 이제 많이 쓰지 않는다. 이게 뭐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오버피팅을 줄여주는 뭐 그런 거가 될 수도 있고 그냥 그 약간의 노드만으로 잘 표현을 하면은 그것도 좋으니까. 그쵸? 지워야 되겠다. 아무튼 그 그레디언트가 죽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렐루를 개발했다.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답변이고 그 다음에도 또 몇 개가 더 있어요. 이제 여기는 이제 위키에 없는 내용인데 배치 노멀라이제이션도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되게 신기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쩌다 보니 되는 거거든요. 그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옛날에 드랍아웃을 제거하는 효과도 그러니까 드랍아웃이랑 비슷하게 오버피팅을 죽여주는 효과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원래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자체는 그런 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곰변량 시프트라는 게 있거든요. 그 현상을 잡기 위해서 나온 방법이에요. 근데 오버피팅도 줄여주고, 그 다음에 기울기 소멸 문제도 해결해주고, 뭐 이제 그런 이제 다재다능한 효과를 가지게 된 거죠. 이게 되게 오묘한 기법입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뭐 다른 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방법인데 기울기 소멸에도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는 기울기 소멸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그냥 빠짐없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원래 논문에는 그런 내용은 없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2015년에 이 논문이 나왔는데 언급은 없었습니다. 요거는 레포르기 좀 조사해서 이렇게 달아놓고, 그 다음에 뭐 그 이미 말했지만 오버피팅을 잡는 효과도 있다고 했죠. 요거는 논문에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로 타겟한 거는 우리 논문에 이제 주된 이제 그 컨트리뷰션은 곰변량 시프트를 잡는 것인데 그 드랍아웃과 같이 오버피팅을 좀 이제 완화시켜주는 그런 효과도 우리가 관찰했다. 뭐 이렇게 논문에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해결책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런 움직임도 있어요. 그 기울기를 꼭 구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울기를 왜 구했죠? 생각해 보니까 로스 펑션에서 로스를 제일 작게 하는 어떤 점을 찾기 위해서 기울기를 구한 거잖아요. 그 작게 하는 점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레디언트 기반의 이제 어떤 방법으로 찾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레디언트 기반으로 그 작은 점을 찾아야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냥 그레디언트를 안 쓰고 최소점을 찾으면 되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너무 이쪽에 이제 깊이 들어와가지고 그런 방법이 어딨어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2차 곡선이 있으면은 여기 있는 점들을 그냥 뭐 약간 그리드 일정한 간격으로 다 찍어가면서 하나씩 조사를 해보면 되죠, 그냥. 내가 1을 넣으니까 뭐가 나오고 2를 넣으니까 뭐가 나오고 3을 넣으니까 뭐가 나오고, 아니면 뭐 2,000이다 이러면 1,1 넣으면은 로스 값이 얼마 나왔고 2,2 넣으니까 로스 값이 얼마 나왔고, 이런 거 다 조사해갖고 그냥 작은 거 찍으면 되잖아요. 촘촘하게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그렇죠? 이제 그런 거를 연구를 하는 게 물론 이제 제가 방금 말한 거는 정말 나이브한 그리드 서치고, 그거보다 이제 조금 발전된 방법이 베이시안 옵티마이제이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이제 참고 논문을 참고하실 만한 논문을 조사해가지고 링크를 걸어뒀는데 이런 건 나중에 그 관심 있으면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혹시 어제 이제 저희 응용통계연구소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그 첫 번째 연사님이 베이시안 옵티마이제이션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세미나의 내용을 이제 그 들어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알겠지만 아이디어가 그 되게 간단해요. 그리고 이 방법이 그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의미가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 기울기를 구하지 않고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거 이제 잠깐 살펴보면 그래서 이제 여기에 뭐 이제 특징이 나오는데
그 기울기를 구하지 않고도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 뭐 이래가지고 이런 프로퍼티를 데리베이티브 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 우리는 그 오직 fx만 관측하면 되고 그거에 대한 미분값이나 뭐 한 번 더 미분할 값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뉴턴 랩슨이나 어떤 이제 기울기 기반한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서 이제 기울기를 적절하게 구하지 못하거나 그렇게 좀 구하기 어려울 때 생기는 문제점이 우리는 없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하냐? 그냥 그리드 서치인데요. 좀 더 스마트하게 그리드 서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좀 더 좋은 그림이 없네. 여기 있다.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그림에서 우리가 최소값 혹은 최대값을 찾고 싶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아마 어떤 이제 논문에서 본 것 같은데 원래 이제 그 까만색 선이 언더라인 펑션이고 처음에는 여기를 관측을 해요. 여기를 관측하면 이때 손실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알죠. 그 다음에는 그냥 이거를 촘촘하게 그리드하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하고 좀 멀리 떨어진데 뭐 요런데 이렇게 관측을 하는 거죠.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관측하면은 그 다음에는 또 여기를 관측하고 관측할수록 여기 이제 밴드가 의미하는 게 관측하지 않아 가지고 뭔가 우리가 예측을 이 밴드 이내에 트루가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실제 가보지 않아서 모른다. 그러면 이제 다음 관측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렇게 그 밴드가 큰 쪽을 위주로 관측을 하면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근데 최대값을 찾고 싶으면은 이 밴드가 큰 쪽이라도 여기는 이제 어차피 값이 커봤자 작을 거 그 밴드가 커봤자 그 우리가 원하는 최대값이 들어가 있지 않을 것 같으니까 최대값 근처로 이렇게 관측을 찍어가면서 관측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드 서치인데 우리가 좀 가고 싶은 곳을 효과적으로 잘해가지고 최소값을 구하자. 이제 이런 방법이죠. 언뜻 들으면 좋은 것 같죠. 언뜻 들으면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다 듣고 나는 생각이 이거는 GPU를 어떻게 써야 되지 하는 생각이 들죠. 우리가 학습할 파라미터가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GPU 용량이 이제 뭐 몇 기가 이런데 그 학습할 파라미터가 이제 되게 많아요. 그거를 저는 이 1차원이 아니고 다차원으로 가면 이걸 이제 학습하려고 하면 속도가 느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뭐 GPU를 쓰면 된다더라고 하는데 GPU를 쓰면은 빨라진다라는 게 사실 그냥 뭐 어떤 비밀이 있는 게 아니고 백프로퍼게이션에서 우리가 그 어떤 트릭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그 체인룰에 있는 어떤 트릭을 사용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빠르게 계산을 한 거였잖아요. 그렇죠? GPU로 쓰면 무조건 빨라지는 게 아니고 이제 그렇게 계산할 때만 빨라지는 거였는데 이거는 또 다른 방법의 최적화 방법이기 때문에 GPU를 이제 쓰는 방법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으로 CPU로 돌려야 되는데 이게 진짜 엄청나게 느려요. 그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느립니다. 그래서 거의 이거 그 베이지언 오티마이제이션으로 뭐를 찾는다 이럴 때 그 한 번 이제 좀 실수하면은 워낙 아웃풋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또 고쳐야 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죠. 아무튼 뭐 기울기 소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했고 이런 해결책을 많은 학자들이 지금 찾아가는 중이다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잘 정리되어 있는 게 없었고 제가 정리를 했는데 저도 그렇게 잘 정리를 한 것 같지는 않고 또 새로운 방법들이 계속 개발되는 중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나중에 추가를 하시면서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중요한 거는 개념인데 그 결국에는 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역전파 기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역전파 기법을 이해를 하고 있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은 다른 방법들을 나와도 또 새로운 해결책들이 나와도 아마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이제 잠깐 끊었다가 오늘은 추천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